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며 평생 복권을 열심히 산 과부가 있었다. 이쯤 되니 신도 감동하여 그녀의 꿈에 나타나 계시를 내려주었다. 내 엉덩이에 숫자를 적어주겠다. 아침에 눈을 뜬 과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다독이며 자신의 엉덩이를 거울에 비추어 보았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3, 왼쪽에 1 이라고 적혀 있었다. 틀림없이 31번이다. 흥분한 과부는 얼른 달려가 숫자가 31번인 복권을 샀다. 그리고 당첨 번호를 확인하였는데 그런데 이게 웬걸? 당첨 번호는 31번이 아닌 301번이었다. 그날 밤 꿈에 다시 신이 나타났다. 신을 보자 과부는 원망하였다. 신이시여, 알려주려면 다 알려주시든가요? 왜 숫자 한 개를 빼고 알려주신 건데요? 그러자 신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어리석은 것. 너의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 구멍이 있다는 걸 왜 몰랐느냐? 동갑내기 친구인 철수와 영희는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낙타가 예고도 없이 쓰러졌다. 당황한 철수와 영희는 낙타의 상태를 살폈다. 철수야, 낙타가 누워서 일어나질 않아. 그래도 죽은 것 같지는 않아 다행이야. 하지만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기는 힘들겠어. 그럼 어떡해? 낙타가 없으면 우리도 사막에 갇혀 죽는 거 아니야? 오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영희야, 내가 사막을 많이 다녀봤잖아. 우리는 하루나 이틀 이상 살아남긴 힘들 것 같아. 어떡해? 여기서 미이라가 돼야 하다니 너무 허무해. 영희가 한참을 엉엉 울고 난 후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영희야, 어차피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없다면 우리 서로를 위해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는 게 어때? 그래, 좋아. 넌 뭘 원하는데? 너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난 한 번도 여자의 가슴을 본 적이 없거든. 너의 가슴을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해.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영희는 웃옷을 풀고 상반신을 드러냈다. 영희의 매끈한 가슴을 본 철수는 감탄하였다. 너무 아름다워. 정말 경이롭구나. 마치 커다란 물방울을 보는 것 같아. 영희야, 혹시 내가 이 아름다운 물방울을 만져볼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던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철수는 몇 분 동안 영희의 물방울을 어루만졌다. 잠시 후 대답만 하던 영희가 이번에는 철수에게 물었다. 철수야, 나도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얼마든지. 나는 남자의 물건을 본 적이 없어. 내 물건을 볼 수 있을까? 철수는 이게 웬 떡이냐는 표정으로 얼른 바지를 내렸다. 물론이지. 영희는 철수의 물건을 보고 놀랐다. 철수야, 넌 정말 엄청난 걸 옷 속에 감추고 있었구나. 내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 철수가 동의하자 이번에는 영희가 몇 분 동안 철수의 것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곧 철수의 그것이 커다래졌다. 한껏 흥이 오른 철수는 마지막 절차를 끝내기 위해 영희에게 넌지시 말하였다. 영희야, 내 물건을 올바른 위치에 집어넣으면 진짜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걸 아니? 그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진짜? 그럼 진짜고 말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희는 옆에 있던 낙타의 엉덩이를 붙들고 말하였다. 여기로 겨냥해. 어서 사막에서 나가자. 어린 또리가 누나의 방을 지나가는데 누나가 손으로 자기 몸을 문지르며 야릇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누나, 뭐해?
깜짝 놀란 누나는 아무렇게나 얼버무렸다. 소원을 비는 중이야. 그게 소원을 비는 방법이야? 마마 맞아. 누나 몸에서 땀까지 나는 걸 한참을 빌었어? 응. 소원을 이루려면 정성을 다해서 꾸준히 해야 되거든. 근데 무슨 소원을 빌었는데? 비밀이라서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이루어져. 또리는 누나가 무슨 소원을 빌고 있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싶었으나 궁금함을 애써 눌러 참았다. 다음 몇 달 동안 또리는 누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또리는 누나의 애쓰는 모습에 감탄하였다. 소원을 이루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구나. 어느 날,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온 또리는 여느 때처럼 누나 방을 지나고 있었다. 그날도 역시 누나 방에서는 야릇한 소리가 들렸다. 그날따라 궁금해진 또리가 누나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더니 이게 웬일인가? 누나가 어떤 남자와 침대 위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또리는 크게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잠시 후 또리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냉큼 문을 걸어 잠그고는 갑자기 옷을 벗더니 자기 침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손으로 자기 몸을 쓰다듬으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오, 자전거가 필요해. 자전거가 필요해. 결혼한 여자친구 넷이서 남편과의 밤일에 대하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남편은 밤일할 때 힘센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자한테는 그게 다가 아니야. 여자들은 속도가 더 중요하지. 누가 아니래.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좋아. 맞아, 딱 좋은 속도가 있어. 우리 남편이 나한테는 딱 맞는 속도야. 나도 그래. 우리 남편이 내 속도를 잘 알아. 너희도 그래? 나도 그런데? 여자들은 모두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딱 맞다고 자랑하였다. 난 늘 바빠서 느린 건 싫어.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말이지 KTX야. 신속, 정확하게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거든. 나는 빠른 것보단 정확한 걸 좋아해. 다행히 내 남편은 시내버스야. 가다 쉬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거기까지는 반드시 데려다 주지. 빠르고 정확한 것도 좋지만 난 내가 원할 때 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내 남편은 콜택시야. 빠르지는 않지만 내가 콜하면 거기까지 꼭 데려다 준다고. 그런데 한쪽에서 친구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영희. 영희야,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희 남편은 어때? 말해봐. 친구들이 자꾸 재촉하자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남편은 자전거야. 자전거라고? 그렇게 느려? 알았다. 넌 느리게 오래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세워서 올라타고 달려야 그나마 안 자빠지거든. 사랑이 가득한 또리네 가족. 과거의 또리 엄마 아빠는 동네방네 소문이 날 정도로 밤일에 매우 열심인 부부였다. 하지만 또리를 낳고 나자 웬일인지 또리 아빠는 밤일에서 전처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기를 얼마 후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또리 엄마는 또리 아빠에게 넌지시 비방을 권하였다. 여보, 당신도 비땡그라를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또리 아빠는 살짝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으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후 부부관계는 금세 다시 회복되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또리는 엄마 아빠 방을 들어갔다가 우연히 비땡드라를 보게 되었다. 또리는 최근 들어 몇 번 엄마 아빠가 이 비땡그라를 언급하며 작은 실랑이를 벌였던 걸 기억해냈다.
며칠 후 또리는 급동이 마려 화장실에 뛰어갔으나 시원하게 이를 볼 수가 없었다. 변비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또리. 가까스로 일을 마치고 나온 또리는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말했다. 엄마, 나 변비에 걸린 것 같아. 아이고 저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른 약을 먹어야겠구나. 얼른 줘. 나도 빅뱅그라가 필요해. 빗땡그라 소리를 들은 엄마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이 빗땡그라 너처럼 어린애가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해? 당황하여 말하는 엄마의 반응을 보자 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하였다. 아빠가 쏘기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주던 약이 그거 아니야? 하루 동안 조카를 봐주기로 한 부부는 조카를 데리고 야외로 피크닉을 나갔다. 조카는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똘똘해서 부부를 전혀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탁 트인 자연에 나와서 그런가 부부의 몸속에 있던 야릇한 본능이 솟아올랐다. 부부는 조카를 얼른 낮잠 재우고 낮거리를 즐기기 시작했다. 마침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동작인 립 서비스를 시작한 찰나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조카가 부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모부랑 지금 뭐해? 여자가 대답하려 했지만 남자의 그것을 물고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급하게 입을 떼면 조카가 수상하게 여길까봐 여자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여자 대신 남자가 최대한 그럴싸하게 얼버무렸다. 그게 지금 이모랑 이모부랑 병원 놀이를 하고 있거든? 그러자 조카가 이모의 입을 가리키며 묻는다. 병원 놀이? 그런데 이모 입에는 뭘 물고 있는 건데? 아, 그게 지금 이모부가 아파서 몸에 피가 쏠렸거든. 이모가 입으로 피를 빼고 있는 중이야. 아하, 뱀에게 물렸을 때 독을 빼내는 것처럼? 맞아, 그거야. 여자는 그 말이 맞다는 듯 입으로 힘차게 쩍쩍거렸다. 그러자 남자도 맞장구를 쳤다. 피피피가 몰린다? 더 몰린다? 그러자 조카가 신기한 듯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 눈을 의식한 여자는 마치 진짜 의사라도 된 양 더 힘차게 쩍쩍거렸다. 그러자 남자가 점점 참기 힘든 표정을 짓더니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갔다. 곧이어 남자의 그것이 크게 폭발하고 말았다. 남자의 폭발로 갑자기 뺨이 불룩해지는 여자. 그녀 역시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듯 자기 입을 남자에게서 떼더니 머금고 있던 것을 퇴하고 뱉어버렸다. 그걸 본 조카가 깜짝 놀랐다. 이모 입에서 노란 피가 나왔어. 피가 노란색이라니. 이모부가 큰 병에 걸렸나봐. 그 말을 듣고 조카보다 더 당황한 부부는 뭐라고 둘러대지 못해 멍하게 있었다. 그러자 조카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설프기는 처음부터 피가 아니라 고름이라고 대답했어야지. 작은 입만 찾는 남자와 큰 코만 찾는 여자가 맞선에서 만났다. 둘은 연신 힐끔거리며 상대방의 입과 코만 쳐다보았다. 운 좋게도 남자의 코는 컸고 여자의 입은 작았다. 저기 영희씨, 아까 계속 제 코만 쳐다보시던데요. 철수 씨도 계속 제 입만 보셨잖아요. 영희씨,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저는 영희씨의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철수 씨의 물건이 궁금해요. 그렇다면 우리 속 시원하게 서로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철수는 근처에 있던 모텔을 바라보았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곧바로 모텔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옷을 벗어던졌다. 남녀는 어떠한 준비 동작도 필요 없었다. 이미 마음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바로 본 게임에 들어갔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일을 마친 남녀가 호텔을 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잔뜩 기대했건만 남자의 물건은 매우 작았고 여자의 소중이는 매우 컸던 것이다. 아니, 입이 작으면 소중이도 작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네요. 저야말로 코가 큰 남자는 거시기가 다 큰 줄 알았지 뭐예요. 코나 입이 물건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건 다 속설이었네요. 그러게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허탈하게 웃던 남녀는 잠시 후 갑자기 아차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서 설마 영희 씨도? 철수 씨도? 알고 보니 남자는 작은 코를 크게 수술했고 여자는 큰 입을 작게 수술했던 것이다. 여자를 무척 밝히는 어느 양치기가 있었다. 양치기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수많은 여자와 다양한 밤일을 해보고 싶어서다. 그리고 마침내 양치기는 큰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자 소원대로 수많은 여자를 동시에 사귀며 마음껏 쾌락의 밤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들에 비해 미모와 지성에서 단연 분계일학이었다. 특히 그녀는 이제껏 보지 못한 명기의 소유자였기에 밤일의 맛에 흠뻑 빠진 양치기는 그녀를 만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냉랭했다. 양치기가 수많은 여자와 동시에 연애를 하고 있는 게 못마땅했다. 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들을 택하세요. 그게요, 연애는 제 삶의 목표와도 같아요. 평생을 그것만 바라보고 돈을 벌어왔는데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한 사람과만 연애를 하라는 건 죽으라는 거나 같아요. 아이 몰라요. 당신이 그 여자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당신과 사귀지 않을 거예요. 양치기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끝에 마침내 묘안을 생각해냈다. 며칠 후 양치기는 결심한 표정으로 여자를 만나 진지하게 말하였다. 미자 씨가 해준 말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론을 내렸어요. 뭔데요? 말해보세요. 저는요, 양보단 질이에요. 그러자 여자는 뛸 듯이 기뻤다.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고 자기한테만 올인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리고 두 사람은 곧바로 깊은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여자는 양치기가 여전히 자기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다. 화가 난 여자는 그에게 따져 물었다. 아니 영춘 씨, 저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양을 포기하고 질을 선택하겠다고요. 네, 그랬지요? 그 말은 수많은 평범한 여자들을 포기하고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춘 나만을 선택하겠다는 뜻 아니었나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니. 이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던 양치기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침착하게 대꾸했다. 아, 그건 미자 씨가 오해한 거네요. 오해라고요? 양보다 질을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양은 제가 키우는 양이었걸랑요. 양을 팔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으니 결국 양을 버리고 질을 선택한 게 맞잖아요. 부부는 금슬이 좋았으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의 눈이 무서워 한동안 부부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을 낮잠이라도 재우고 아내와 낮거리를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배로 아이와 실컷 놀아주었다. 자, 배가 나갑니다. 추악 추악. 잠시 후 아들은 피곤한지 고나게 잠이 들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달려가 기쁜 표정으로 속삭였다. 여보, 지금이야.
당신을 뿅 가게 해줄게. 뿅 가게? 한번 해보시든가? 남편은 아내와 낯거리를 치르며 물었다. 어때? 좋은가? 아직. 남편은 더 힘차게 힘을 쓰며 물었다. 이래도? 글쎄, 아직이야.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그렇게 한참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문 앞에는 아들이 서서 엄마, 아빠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지금 뭐 해? 당황한 아빠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아무렇게나 얼버무렸다. 그게 배 타고 있지. 그러자 아들이 계속 묻는다. 배라고? 그런데 왜 안 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던 아빠가 어렵게 한마디 하는데 그게 거 걸려서 못 가. 봄이 되자 시골 장터가 북적이기 시작했다. 어느 여자가 쑥, 냉이, 취나물 등 봄나물을 잔뜩 해와서 팔고 있었다. 마침 동네 마실을 나온 한 남자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남자는 쑥을 보더니 장난기가 발동하였다. 아주머니, 나물이 싱싱해 보이네요. 새벽에 캐온 거라 싱싱하고 좋아요. 몽땅 사가면 싸게 해드릴게. 그래요? 그 나물 다 해서 얼만데요? 5,000원만 내요. 그러자 남자는 희죽거리며 말했다. 아주머니, 쑥 빼고는 얼마요? 4,000원만 내요. 쑥 넣으면 얼마요? 5,000원이요. 쑥 빼면 얼마요? 4,000원이란 게요. 신이 난 남자가 더욱 더 장난스런 말투로 물었다. 아줌마, 쑥 넣으면 얼마라고요? 5,000원이란 게요. 쑥 빼면 얼마라고요? 이에 여자가 대답을 멈추더니 손님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만해라. 물 나온다. 어느 처녀가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그녀의 바로 뒤에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이 처녀는 상당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몹시 신경 쓰였다. 아무래도 버스에 올라탈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속을 볼 것 같단 말이야. 안 보이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그러면 되겠구나. 지퍼를 내려 치마를 헐렁하게 해서 스커트를 약간 밑으로 잡아 내리자. 처녀는 주변 사람 모르게 스커트 뒤에 붙은 지퍼를 내리고 치마를 아래로 슬쩍 밀어내렸다. 좋았어. 이러면 문제 없겠지. 잠시 후 처녀가 치마 상태를 확인하려고 뒤에 지퍼를 만지는데 이게 웬일인가? 지퍼가 처음처럼 위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닌가? 처녀는 뒤돌아서 남자를 째려보았다. 그러자 남자는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처녀는 기분 나빠서 다시 살짝 지퍼를 내렸다.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올라가 있는 것이었다. 처녀는 황당하고 화가 나서 뒤에 남자를 째려보았지만 남자는 계속 희죽대고 있었다. 또 한 번 그랬단 봐. 가만 안 둘 테니. 처녀는 마음속으로 벼르면서 두어 번 더 지퍼를 내렸다. 하지만 지퍼는 계속 올라가 있었다. 처녀는 결국 화가 나서 남자의 따귀를 때렸다. 그리고는 꾸짖듯 말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다시 채우는 거죠? 그러자 남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남의 지퍼는 왜 내리는 겁니까? 세 친구가 시골을 여행하던 중 타고 가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다. 다행히 근처에 한 농가가 보여 집주인에게 급히 부탁을 하였다. 밤에 죄송합니다만 차가 고장나서요.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농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새 남자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난처하군요. 우리 집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말이죠. 그나마 내 딸들과 한 방에서 잠을 자서 여유가 없다우. 따님이 넷이나 되세요? 모두 나이가 꽉 찬 처녀들이지요. 헛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슬만 피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정 그렇다면 가축을 재우는 헛간이 있기는 한데. 거기라도 좋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제공해 드리리다. 농부는 먼저 우락부락한 두 남자들에게 말하였다. 키 큰 분은 저 뒤편으로 가서 돼지 옆에서 주무셔야겠소. 덩치 큰 분은 이 앞에서 소와 함께 잘 수 있어요. 저는 어디서 잘까요? 마지막 키 작은 남자가 묻자 농부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말하였다. 헛간엔 더 이상 누울 자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 당신은 방에 들어와서 함께 잡시다. 몸집이 작아서 다행이군요.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남자들은 차를 고쳐 타고 농부의 집을 떠났다. 어제 잠자리는 좀 어땠냐? 나는 돼지 되는 줄 알았다. 말도 마. 나도 소처럼 엎드려 잤는 걸. 너는 방에서 자니까 편했냐? 그러자 세 번째 남자가 말하였다. 나도 토끼처럼 잤지 뭐야. 죽는 줄 알았어. 토끼라고? 방이 좁아서 웅크리고 잤구나. 어쩐지 몸집이 작은 너를 데리고 들어가더니만. 글쎄, 그건 아니고. 밤새도록 이 구멍에서 저 구멍으로 뛰어다녔거든. 세상에서 가장 아내를 아낀다고 스스로 확신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신혼 초부터 아내의 몸을 만지기만 할 뿐 관계를 가지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이게 다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야. 착하고 순진한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고 고마워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온 남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내가 미친 여자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아니, 여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나도 모르겠어요. 괜히 화가 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부터 남자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다. 그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옆집 남자가 다가왔다. 옆집 남자는 수백 마리의 소를 키우는 큰 목장을 운영하는 목장주였다. 남자는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목장주가 뜬금없이 광우병을 언급하였다. 이봐, 자네 광우병의 원인이 뭔지 아나? 광우병이요? 그건 소가 전염물질에 감염되어 생기는 거잖아요.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야. 뭐라고요? 그럼 뭔데요? 우리 목장의 소들은 1년에 한 번 교미를 한다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암소에 젖을 짜는 건 하루에 2번씩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광우병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니, 하루 2번씩 가슴을 주무르면서 그 짓은 1년에 한 번만 하는데 자네 같으면 안 미치겠나? 사귄 지 1주년이 된 철이와 미애는 들뜬 기분에 술을 진탕 마셨다. 오빠,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래? 그럼 우리 모텔 갈까? 그런데 지갑을 확인해 본 철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미애야, 모텔 갈 돈이 없어.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그럼 어떻게? 이대로 들어갈 거야? 1주년인데 이건 아니지. 그러게 말이야. 그럼 내 방으로 갈까? 오빠 방에? 그런데 남동생이랑 함께 산다며? 그렇기는 한데 동생을 잘 속이면 돼. 어떻게? 동생한테는 우리 둘이 핫도그를 만들고 있다고 말할게.
그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신경 안 쓸 거야. 그리고 우리끼리는 암호로 대화하자. 어떤 안무? 자, 봐. 소세지는 더 해달라는 의미야. 그리고 상추는 그만하라는 의미야. 알았어? 응, 알겠어. 잠시 후 철이는 미애를 데리고 자취방에 갔다. 철이의 남동생은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왔다. 동생아, 우리 밑에서 핫도그를 만들어 먹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자. 알았지? 알았어. 그리고 몇 분 뒤 철이와 미애는 뜨거운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소세지, 소세지, 상추, 상추. 그런데 잠시 후 자는 줄 알았던 남동생이 철이와 미애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너 아직 안 잤어? 놀란 철이를 보고 남동생이 말하였다. 핫도그 좀 그만 만들어. 내가 침대에 마요네즈를 바르잖아. 머리가 살짝 모자란 봉팔은 어렵게 늦장가를 가게 되었다. 봉팔은 주례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평소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동네 아저씨에게 주례를 부탁하였다. 아저씨는 순진한 봉팔이 첫날 밤 일을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봉팔아, 너 신혼부부가 첫날 밤에 무엇을 하는지 아니? 저도 알아요. 손을 잡고 하룻밤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봉팔아. 첫날 밤엔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야 한단다. 진짜요?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 한숨이 나온 아저씨는 봉팔에게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여자의 구멍 안에 너의 딱딱한 방망이를 넣으면 된단다. 크크크, 그거야 쉽지요.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 야외에서 소소하게 식을 올리는 봉팔. 식장에서 주례 아저씨가 신랑을 보며 말하였다. 다음은 예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그러자 주례 아저씨가 반지를 꺼내라고 신랑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신랑 봉팔이 그 뜻을 몰라 주례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다. 답답한 주례 아저씨가 한 손가락은 동그라미를, 다른 손가락은 막대를 만들어 동그라미에 끼우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신랑 봉팔이 깜짝 놀라며 주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넣으라고요? 평소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온 아내가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 남편의 상태는요? 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안심한 아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럼 후유증은 없나요? 잠시 머뭇거리던 의사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뭔가요? 깨어나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일부 마비 증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비라고요? 설마 전신마비인가요? 그게 전신마비는 아니고 반신마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후 아내가 다시 물었다. 반신이라면 어느 쪽이죠? 안타깝지만 오른쪽 뇌가 심하게 손상돼 왼쪽이 마비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되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아내가 갑자기 허겁지겁 남편의 바지를 벗겼다. 그리고는 남편의 거시기를 만지는 것이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황한 의사가 묻는데 아내는 손을 분주히 움직이면서 말하였다. 그게요, 이걸 빨리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려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어느 맞벌이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얼마 전부터 부부 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거사를 못 치른 남편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늘도 잠자리를 거부하였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너무 오랫동안 사랑이 뜸했어.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쉽게 늙고 허약해진대. 남편이 자꾸 치근덕대자 아내가 짜증스럽게 대꾸하였다. 정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1대100 소원 들어주기 방식으로 해볼래? 좋지, 말해봐. 1대100 소원이라면 뭐든 다 들어줄 수 있어. 당신이 나와 거사를 치르고 싶으면 내 어깨를 100번 주무르고 거사를 치르기 싫으면 내 어깨를 한 번 주물러줘. 뭐야? 그건 그냥 마사지 해달라는 거잖아? 싫어? 싫으면 말고. 아니, 알았어. 100번 정도야 뭐? 남편은 온 힘을 모아 아내의 어깨를 빠르게 100번 주물렀다. 잠시 후 갑자기 마사지를 하게 된 남편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러자 거사를 치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 남편은 그대로 잠에 곯아떨어졌다. 마사지 고마워, 여보. 반면 아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은 잠자리에 들자 어제 실패한 거사가 생각났다. 어제는 아내에게 꼼짝없이 당했지만 오늘은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 좋은 수가 생각났어. 꾀를 낸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였다. 여보, 어제는 내가 1대100 소원을 들어줬잖아. 오늘은 당신이 나의 1대100 소원을 들어줬으면 해. 아내는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다. 좋아. 어깨를 한 번 주무를지 100번 주무를지 정하면 되지?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거사를 치르고 싶으면 내 거시기를 한번 잡아당기고, 거사를 치르기 싫으면 내 거시기를 100번 잡아당겨줘.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들도 낮잠을 재운 엄마는 평소 눈이 맞은 옆집 남자와 낮거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문 앞에는 아들이 서서 엄마와 옆집 남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옆집 아저씨랑 지금 뭐해? 큰일 났네. 수다스런 아들이 남편한테 일러바치면 난 죽었다. 남편이 할까봐 겁이 난 엄마는 최대한 그럴싸하게 얼버무렸다. 지금 아저씨랑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어. 그러자 아들이 계속 묻는다.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손에는 뭘 쥐고 있는 거야? 아들은 엄마가 손에 쥔 옆집 남자의 물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자동차 기어야. 이걸 조작하면 차가 움직이거든. 엄마가 요리조리 기어를 움직이며 옆집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누워있던 남자는 입으로 엔진의 소리를 흉내냈다. 그러자 아들이 크게 웃으며 좋아했다. 엄마는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더 신나게 손을 흔들었다. 해보니까 엄마도 너무 재밌다. 부앙. 엄마가 손을 움직일수록 밑에 있던 남자는 더 큰 소리로 자동차 소리를 흉내냈다. 그런데 한참 후 아들이 갑자기 웃기를 멈추더니 뭔가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이상하다. 이번에는 차가 너무 잘 가네. 지난번에는 차가 전혀 안 갔는데. 아들의 이상한 말에 엄마가 물었다. 지난번에는 차가 안 갔다니. 너 그게 무슨 말이니? 그저께 아빠가 옆집 아줌마랑 같이 있었을 때는 아줌마가 주차 브레이크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차가 안 갔단 말이야. 한 남자가 지인과 약속이 있어서 호텔에 도착했다.
그날따라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남자는 사람들 틈을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다. 그런데 좁은 로비의 한쪽을 차지한 테이블에 점잖은 숙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남자는 몸을 돌리다가 앉아있던 숙녀와 부딪히고 말았다. 그런데 하필 남자의 바지가 그녀의 가슴을 눌렀다. 남자의 바지에서 튀어나온 딱딱한 물건이 같은 높이에 있던 숙녀의 가슴을 정확히 찌른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상당히 놀랐다. 부인,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가슴처럼 부드럽다면 당신이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가 난 말투로 답했다.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요. 교양 있는 분이라면 숙녀에게 정중히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긴 보는 눈이 많으니 1시간 후에 내 방으로 찾아와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크게 소리를 지를 거예요. 제발 소리는 지르지 마세요. 말씀처럼 방으로 찾아뵙고 제대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숙녀는 자기 방 번호를 알려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남자는 크게 걱정이 되었다. 저 여자가 합의의 대가로 큰 돈을 요구할 모양이로구나. 1시간 후 남자는 숙녀의 방으로 갔다. 정중히 사과를 드리러 왔습니다, 부인. 아니, 사과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정말요? 그럼 감사의 표시로 작게나마 돈이라도 드릴까요? 난 당신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뭘 원하시는지요? 아까 당신이 몸을 돌릴 때 당신의 물건이 내 가슴을 찌른 걸 알아요. 난 그때 굉장한 단단함을 느꼈어요.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강도였거든요. 평소에도 당신의 물건이 그 정도라면 거사를 치를 때는 어떤 느낌일지 매우 궁금해서요. 지금 여기서 사과 대신 그 단단한 물건의 맛을 보고 싶어요. 그러자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부인, 아까 로비에서는 소리를 지르겠다며 저를 협박하셨지요. 그런데요? 부인이 제 물건에 제대로 찔리면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내 차가 크게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까 당신 가슴을 찌른 건 내 차 키거든요? 한 남자가 놀이터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남자의 주변에선 어떤 젊은 엄마와 어린 학생이 즐겁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학생이 찬 공이 날아오더니 남자의 몸에 정통으로 맞고 말았다. 아이쿠야.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윽고 깜짝 놀란 학생의 엄마가 남자에게 뛰어왔다. 공에 맞은 남자는 가랑이 사이에 두 손을 넣고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학생 엄마가 굉장히 미안해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물리치료사거든요. 그러니 제가 직접 봐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멋쩍어서 태어난 척 말했다. 아닙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자 학생 엄마가 적극적으로 말했다. 제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치료해드리면 금방 나을 수 있다니까요. 남자는 여전히 두 손을 가랑이 사이에 넣고 잔뜩 얼굴을 찡그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마지못해 그러라고 했다. 저만 믿으세요.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젊은 엄마는 상냥한 표정으로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남자의 거시기를 정성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마사지를 하고 난 젊은 엄마가 남자에게 물었다.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그랬더니 남자가 희죽거리면서 말했다. 예, 기분은 아주 좋군요. 하지만 공에 맞은 이 손가락은 계속 아프네요. 호기심이 많은 꼬마가 있었다. 오늘은 목욕을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꼬마는 엄마를 따라가야 하나
아빠를 따라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에이, 나도 남잔데 아빠를 따라가야지. 아빠랑 같이 탕 속에 들어간 꼬마. 그런데 시커먼 게 아이의 눈에 들어왔다. 아빠, 이게 뭐야? 그 말을 들은 아빠는 크게 당황하였다. 응, 이거 가지야. 모든 남자는 다 가지가 있어. 그렇구나. 꼬마는 자기 아랫도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아빠, 그럼 그 가지 얼마야? 최근 꼬마는 모든 걸 가격으로 비교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당황한 아빠가 무의식 중에 대답했다. 응, 200원. 꼬마는 새로운 물건의 가격을 또 하나 알아냈다는 듯 신이 났다. 다음날 이번에는 엄마를 따라 목욕탕에 간 꼬마. 꼬마가 엄마랑 탕 속에 들어갔더니 또 아이의 눈에 시커먼 게 들어왔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는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응, 조개야. 모든 여자한테는 조개가 있어. 그렇구나. 그런데 꼬마는 또 다시 가격이 궁금해졌다. 그럼 그 조개는 얼마야? 당황한 엄마는 무의식 중 답했다. 응, 100원. 꼬마는 새로운 물건의 가격을 또 하나 알아냈다는 듯 신이 났다. 그런데 새로운 의문이 들었다. 여자 조개는 100원, 남자 가지는 200원. 여자 조개가 남자 가지보다 더 싸네? 왜지? 꼬마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지금껏 보아온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모조리 기억해내려 했었다. 그러고는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꼬마는 당장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다. 엄마, 아빠, 나 조개가 가지보다 싼 이유를 알아냈어. 영문을 모르는 엄마 아빠는 눈만 멀뚱거렸다. 그러자 꼬마는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조개가 가지보다 싼 이유는 조개는 빵꾸가 났거든. 또한 조개는 한 달에 한 번씩 못 쓰잖아. 반면에 가지는 추가로 퐁퐁 주머니까지 달렸다니까.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그런데 예약이 잘못되어서 그만 호텔방을 잡지 못하고 말았다. 첫날 밤을 길거리에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찝찝한 싸구려 여인숙은 더욱더 싫었다. 두 사람은 밤까지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낮에는 보지 못했던 오래된 호텔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마침 방이 하나 빈 것이 있어서 기쁜 마음에 체크인을 하려는데 지배인이 죽어도 안 된다고 말리는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손님. 그 방에는 귀신이 있어서 투숙했던 모든 신혼부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랑 신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지배인이 돈을 더 달라는 줄 알고 돈을 더 내밀며 말하였다. 여기 2배의 돈을 드릴 테니 당장 그 방을 내줘요. 그러자 지배인이 마지 못한 듯 돈을 챙기며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주무실 때 그 방에 있는 가구에 절대로 피가 묻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모두 죽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신랑 신부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지배인의 말을 일부러 무시했다. 그러고는 첫날 밤을 더욱 더 기쁜 마음에 치렀다. 그런데 격렬한 첫날 밤의 흔적으로 그만 침대에 피가 묻고 말았다. 갑자기 음산한 기분이 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신혼부부. 혹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밀려왔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기라도 한 듯 슬픈 얼굴로 꼭 부둥켜 안고 새벽을 꼬박 지새웠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왔지만 둘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아침 일찍 지배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신랑 신부는 안도감과 울분이 겹쳐 지배인에게 따져 물었다. 이봐요, 지배인님. 침대에 피가 묻었는데 우리가 왜 안 죽은 거죠? 우리 속인 건가요? 그러자 지배인이 싱글거리며 말하였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어린 아내와 결혼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어린 아내의 임신을 바랐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한지 자기의 정자 수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에게 갔다. 의사는 그에게 표본컵을 주면서 설명했다. 이걸 집으로 가져가서 남성의 액체를 채우고 내일 다시 가져오세요. 그 다음 날 노인이 돌아왔다. 그런데 노인이 가져온 표본컵은 텅 비어 있었고 게다가 여전히 뚜껑도 닫혀 있었다. 의아한 의사가 노인에게 물었다. 아니, 컵을 채우지 못하셨군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오른손으로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왼손으로 시도했죠.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지 뭡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했었지요. 아내가 그녀의 오른손으로 살살 시도했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이번엔 그녀의 왼손으로 했지만 이 역시 아무것도. 그녀가 입으로도 했지만 역시 아무것도요. 그런 다음 이번엔 아내의 친구가 시도했었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입으로.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의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잠깐만요. 아내 친구에게도 그걸 부탁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린 여전히 표본컵의 뚜껑을 벗기는 걸 깜빡했죠. 돈이 많은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에게 허구한 날 맞고 살아서 여자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다. 참다 못한 여자는 끝내 남편과 이혼한 후 신문에 새 남편을 구하는 광고를 냈다. 가난해도 좋으니 나를 때리지 않고 밤에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남편을 구함. 광고가 나가고 어느 날 초인종이 울리자 여자가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양팔이 불편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놀란 여자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는 태연하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두 팔이 불편하니 당신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저를 어떻게 만족시켜 주실 건데요?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초인종을 어떻게 울렸겠습니까? 머리가 조금 모자란 덕구가 어렵게 장가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덕구는 부부 생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장가를 든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내와의 결합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아내가 하루는 꾀를 내었다. 여보, 우리 바이킹 놀이 할래요? 당신은 그냥 누워만 있으면 내가 올라타서 바이킹을 탈게요. 그럼 당신은 천국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있어? 어서 보여주시오. 아내는 덕구를 눕혀놓고 배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덕구의 그것을 아내의 그곳에 집어넣었다. 아내는 덕구의 배 위에서 열심히 몸을 흔들며 바이킹을 탔다. 덕구는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점점 묘해지더니 눈앞이 아슬해지면서 온몸이 짜르르해졌다. 이윽고 덕구의 기분이 절정에 다다르려고 하는데 발사 직전에 갑자기 덕구가 다급히 말하였다. 여보, 나 갑자기 오줌이 마려. 금방 오줌 좀 누고 와야겠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던 아내는 차분하게 덕구를 달래며 말했다. 걱정 마시고 그냥 오줌을 누세요. 내가 깨끗이 치워줄게요. 이 말에 안심한 덕구는
스르르 힘을 풀어버렸다. 그리고 10달이 지나 아내는 딸을 낳았다. 덕구는 어떻게 딸이 태어나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여보, 정말 신기하구려.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거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아내가 대꾸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당신이 오줌을 누웠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럼 그때? 맞아요. 덕구가 이제야 겨우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잠시 후 덕구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아깝네. 아까워. 여보, 뭐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자 덕구가 아내를 탓하듯 말하였다. 오줌을 누워서 딸을 낳았다면, 만약 똥을 누웠더라면 아들이 태어났을 게 아니오. 어째서 미리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오랫동안 연애를 못해본 노총각이 있었다. 그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신세를 한탄하였다. 그렇게 또 한 해가 다 흘러 어느덧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다. 노총각은 염치불구하고 하늘에 대고 기도를 올렸다. 신이시여, 저도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노총각의 기도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섹시하고 예쁜 여자 산타클로스가 집에 들어온 것이다. 예쁜 여자 산타를 본 노총각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예쁜 산타가 자루에서 막 선물을 꺼내려고 하는데 선물이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걸 발견했다. 이런, 큰일이네. 내가 선물 하나를 빼먹고 안 가져왔나 봐. 아직 한 곳을 더 둘러야 하는데. 예쁜 산타가 당황하여 걱정하자 노총각이 그녀를 달래듯 말하였다. 저기, 산타님,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른 걸 주실 수는 없는지요? 다른 선물을 달라고? 뭘 원하는데? 저한테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여자 산타가 잠시 고민을 하였다. 노총각은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애타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예쁜 산타가 그래, 좋아. 한 번 줄게. 하며 순순히 옷을 벗는 게 아닌가? 노총각은 크게 감격하였다. 10년 만에 여자와의 잠자리라니. 노총각은 자기도 모르게 펑펑 쏟아지는 감동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쁜 산타가 다시 옷을 입기 시작했다. 아니, 산타님 왜 옷을 도로 입으시나요? 그러자 예쁜 산타가 말하였다. 잊었니? 산타는 우는 사람에겐 선물을 안 주잖니.